네, 강진아 배우님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강에게 강진아로 출연한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강위에서 강기루로 출연한 강기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도. 예, 저는 한강에게 만든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개봉이라 감독님이 지금 마음이 복합적이신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여쭤봤더니 무섭기도 하다.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마음에 대해서. 뭐 일단은 얼떨떨 해가지고요. 지금 저희 개봉을 준비하면서 겪고 있는 일들이 사실 다 신기하고 좀 얼떨떨한 느낌이기도 한데, 영화 만들 때 이렇게 배우들하고 거의 이렇게 저만 모여서 되게 짧게 작업을 했었던 시간들이어서 찍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 이게 영화를 이렇게 찍으면 이게 어떻게 어디서 상영할 수 있을까 막 이래서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이 떠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기대치 못했던 일들이다 보니 약간 이렇게 뭐 신기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두렵기도 하는 그런 나날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감정이면서도 사실 영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겠네. 농담이고요. 네, 배우분들도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죠. 배우분들도 이제 개봉 전날 기부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셔서 기쁘실 텐데 지금 심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요새는 더 약간 좀 찡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영화제 초청받아서 갔을 때는 마냥 그냥 신나는 게 더 컸지만, 요즘에는 이제 정말 이 한강에게 영화처럼 영화를 흘려보낸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정말 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찡해지는 게 있어요. 네. 네, 강기루 배우님은요? 저는 영화의 팬이 된 것처럼 좋아하실까? 나처럼 이 영화를 좋아하실까? 좋아할까? 우리 너무 자원. 몇 분이 보러 오실까? 이런 생각 즐기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영화의 팬이라고 하셨는데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영화를 찍을 때랑 그리고 상영될 때 관객으로서 영화를 볼 때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내용도 다 알고 있었지만 완성된 영화를 볼 때 느껴지는 이 영화가 가지는 생각이나 표현하는 방식들이 되게 좀 취향이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또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이 영화를 보고 저 영화 2번 봤는데요. 유독 여파가 커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영화가 가끔씩 문득문득 떠오르고, 막 지나가 세탁기 돌리고 있는 모습도 떠오르고, 전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한강이 오니까 확 피해버리는 그런 얼굴들도 떠오르고, 왜 이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 영화의 내러티브 자체가 그런 논리적인 인권화 서사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진화의 시점에서 진화가 느끼는 감정들로 따라가는 영화라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이 덮치는 듯이, 끼어드는 듯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 영화를 시와 닮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던 의도가 이런 지점들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의 연출 의도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네, 연출하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영화의 형식 자체가 그 시와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장면이 시의 한 문장이 되고, 그리고 씬과 씬의 그 붙는 느낌들이
시에서의 어떤 행간의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시도 물론 서사가 있지만 강하지가 않고 우리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데 이 영화도 뭔가 이렇게 서사를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이 영화를 일종의 제가 보낸 어떤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일들의 기록이라기보다는 내가 느껴왔던 어떤 감정들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시도 그런 식으로 서사보다 그런 거에 치중하듯이 이 영화도 마치 감정을 기록해두듯이 표현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영화를 보다가 저는 처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이 세계에 살아가는 인물들은 대개가 다 가만가만하다. 그러니까 가만가만한 어조와 말씨를 쓴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오늘 뵈니까 감독님이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그 배우들을 만날 때도 제가 아는 사람들 혹은 제가 만난 배우들 배우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좀 가만가만한 사람들을 좋아해서 배우들로 그렇게 만났고 그 영화를 본 제 오랜 친구들은 영화를 보면 이 기윤이 진아까지도 다 너 같아 약간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취향이 그게 아니에요. 네. 네, 배우분들의 말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진아 배우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감독님이 너무 말 느리게 해서 답답하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단이에요. 진담이라고 하시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렇게 흐름이 그러니까 편집점을 보다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구간들이 초반에 그 낭독을 하시잖아요. 세월호 집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운명이 거기까지였다라는 말을 싫어한다라고 하고 이제 오버랩 되듯이 나오는 다음 장면은 되게 죽음처럼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누워있는 진아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친구가 이제 병문안 가자, 병원 가보자 하고 나서 나오는 장면은 이제 한때 즐겁게 자전거를 탔던 이런 장면으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진아라는 사람이 마음의 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영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늘 불편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웃어도 원래 저렇게 웃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애써서 웃고 있는 건지 그걸 자꾸 기민하게 눈치를 채려고 하는 관객으로서의 제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이 영화를 연기하시는 강진아 배우님은 진아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는지 궁금했어요. 오랜 연인의 그 부재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고 저희끼리 그러면서 저는 감히 이해한다거나 알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어떤 상실의 기억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긴 했지만 막상 장면 찍을 때는 그냥 이 영화에서 만난 애인인 기로, 이 영화 안에서의 기로, 그리고 뭔가 과정들이 제가 느끼기엔 좀 자연스러운 어떤 기분들이 들어서 기루가 저렇게 누워있고 우리가 싸우고 연애라는 어떤 장면들이 이게 쌓이더라고요. 진짜 나한테 일어났던 일같이. 그래서 그런 도움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았고 그리고 어떤 진아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있어도 웃지만 그것이 속에는 좀 신경 쓰는 큰 것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 잡고 연기를 했었어요. 네. 저는 진아가 가장 불편해 보였던 순간이
그 서점에서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데 편집자가 와서 날 거는 그 장면이 너무 불편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막 뒤를 돌아서 담배를 막 피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찍을 때 마음은 어땠는지. 그 살면서 편집자, 제가 개인적으로 편집자 역할한 최원용 씨를 정말 좋아해요. 배우로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실제 저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네, 저런 분들. 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뭐 뭔가 되게 멀리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내 시간이 더 중요한데 약간 이런 느낌,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것도 막 지나가고, 그것도 그거였지만 사실은 저 때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찍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영화 현장은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제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원용 씨는 오히려 그런 타이밍들에 오히려 더 뭔가 좀 조절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 감정을 놓지 않게 담배도 잘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오히려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시를 이제 내야 하는데, 시집을 내야 하는데 지금 마음이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본인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고통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기르의 것이기도 한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영향받아서 뭔가 창작한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족쇄 같은, 네, 창작자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사실 연기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진짜 종종 하거든요. 내가 과연, 물론 이 영화 찍을 때도 분명 제 안에서 가지고 온 어떤 상실의 기억들이 꽤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데려와도 될 것인가. 근데 내가 막는다고 그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극 중에 진아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감독님은요? 이 영화가 제 자전적인 것들이 많은 영화이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이 오래 품어왔던 이야기를 자 이제 만들자라는 결심이 쓰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그리고 그 영화를 준비하면서 시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 항상 매번 만나는 시인들마다 물어봤던 게, 개인적으로 큰 아픔을 겪었을 때 근데 마감이 있으면 시를 써야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혹은 내가 지금 겪은 이 아픈 일에 대해서 시를 쓴다면 그게 언제쯤 가능할 것 같냐, 그때는 언제일까,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게 만드는 저한테도 화두였고,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강진아 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영화로에서 다뤄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기루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에서 기루는 어떻게 보면 파편처럼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진아의 기억 속에서 호명되는 식으로 등장을 하고, 현재의 기루는 누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또 진아는 현재의 기루는 마치 별개의 사람인 양 피하고 밀어내고 회피하는 듯해요.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기루를 만나는 것이 결국은 진아를 통해서인데, 기루를 연기하신 배우님은 이 인물에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그 대답을 드리기 앞서서 아까 어떤 점이 좋았고 재밌냐는 질문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을 할 때는 그 과거의 기루로만 연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기루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누워 있으면 될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되고 영화를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진아의 시점으로 보는 기루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진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기루가 어떤 기억으로 남았을까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기왕이면 행복한 기억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밝고 재밌는 장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루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이제 염색할 때 화장실에서 염색을 해줄 때 주문하라는 그 농담이잖아요. 근데 좀 재밌지 않았어요? 네, 전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다큐의 한 부분 같이 그 공기가 너무 사실적이고 두 사람이 마치 진짜 실제 연인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이것이 어디까지 연출되어 있는 감각인가, 그 장면은 어떻게 완성된 것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염색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염색씬 자체는 시나리오가 없었어요. 그 대체로 촬영을 이제 어느 한 공간에서 하루씩 찍는 방식이었는데, 오늘은 그 집에서 촬영을 하기로 해서 그 전날 그 전에 이제 집에서 찍을 때 이런 것들을 찍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둘이서 뭐 놀고 침대에 누워서 같이 영화를 보고 뭐 같이 뭐 발톱을 깎다가 싸우고 뭐 다투다가 또 금방 화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찍기로 이제 좀 약속이 돼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또 뭘 찍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강진아 배우가 주기적으로 염색을 한다 그래서 그러면 염색을 한번 하자, 내가 염색약을 사올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럼 염색씬을 찍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그 제가 연애를 할 때 자주 하던 농담이거든요. 뭐 얘기만 하면은 내가 사준다고 주문하라고 하는 게 농담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그 컴퓨터 고장난 것 같다 그러면 기루가 주문하라고 한다, 거기까지 주고, 그 뒤로는 진아가 무슨 말을 하던 기루는 주문하라고 한다,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얘기 이후에 이제 얘기들은 말하자면은 즉흥적인 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주문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주문을 하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 정도의 좀 작전만 가지고 배우들이 그 안에서 좀 자유롭게 소화를 했던 장면이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 작전을 세워놓고 뭐 대사를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막 하는 식으로 촬영을 많이 했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딱 2번 찍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저희는 막 웃음을 참으면서 했었거든요. 저도 카메라 뒤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끼리는 굉장히 웃긴 장면이 나왔다고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관객들에게도 잘 도달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루 배우님의 역할이 컸네요. 그 대사를 잘 살려주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감독님이 평소에 재밌는 농담을 하셨던 이유에 이고, 그리고 촬영 방식이 즉흥적으로 같이 등장하는 인물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 방식이었는데, 매번 이렇게 진아 배우님께서 호흡을 잘 받아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게끔 잘 리드를 해주셨어요. 이 영화의 중심 인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옆에서 그 흐름을 깰까 좀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제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끔 잘 인물로서 흡수를 해주셔서 그 장면도 잘 산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실적인 공기가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이 어떤 커다란 가이드 안에서 배우들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열어주신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촬영 방식이 어떠셨어요? 저희가 일단 그 당시에는 박근영 감독님이랑 제가 세 번째 작품인데 첫 장편이시기도 하고 저한테도 그렇지만, 박근영 감독님 첫 장편이다, 와 약간 신난다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재밌게, 조금 어떻게 보면
찍을 때는 물론 집중하고 긴장감 있게 했지만 아주 타이트하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놀러 가는 마음도 있었고 찍을 때도 재밌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기루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도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날은 오늘은 어떤 씬을 찍는지 모르고 간 날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배우님이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감독님이 얘기를 안 해주신 다 거예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냥 놀러 가는 느낌이어서 뭔가 네네. 그냥 오늘 가도 어떤 디렉션과 어떤 작전을 이제 내려주면 놀면 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떤 날 그냥 놀러 가듯 어떤 씬을 찍는지도 모른 채 간 적도 있었어요. 이 영화가 그 과거에서의 톤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 현재에서의 톤은 좀 푸르고 좀 약간 샤픈이 들어간 느낌처럼 선명한 그런 느낌에 저는 가깝게 봤는데 과거는 상대적으로 아늑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현장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은 게 특히 이제 현재에서 진아가 혼자 있는 장면 같은 경우를 찍을 때는 실제로 현장에 강진아 배우랑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현장에서 고독했을 것 같고 강진아 배우가 배우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끼리 또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아늑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작업할 때는 그게 좋더라고요. 약간 이런 몰입감이나 집중감이나 분위기가 촬영 사이사이에 막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산만해지는 게 없어서 이 몰입감이 쭉 유지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저로서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시인이라는 역할이 평범한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떠오르는 또 역할은 아닌데 이 영화를 준비할 때 감독님이 이 영화에도 등장한 박시아 시인과 그리고 안희안 시인님을 조금 모델로 해서 스타일도 그렇고 또 그들의 문장을 닮은 인물 이런 식으로 영감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인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어떤 젊은 시인이다라는 어떤 여러 설정 중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시를 굉장히 어떤 어부로서 치열하게 쓰시고 또 그런 모습들이 그냥 정말 그 시를 쓰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았고 또 제가 연기를 하고 또 제 주변에도 글을 쓰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시인에 대해서는 만나고 이야기 나누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만큼 확신이 들었던 건 정말 존경스럽다라는 지점이었는데 되게 세상이 빨리 흘러가는 세상에서 안희원 시인님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사과, 길에서 파는 사과를 비유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멈춰서 보고 발견하고 그것들을 글로 쓰면서 지금을 보여주고 또 어떤 이 시대를 증언하는 듯한 존재들이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존경심이 들었고 단 그것들을 발이 붕 떠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상이나 판타지적인 인물보다는 발이 바닥에 붙어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있지 않고 나인데 내가 시를 좋아하고 내가 시를 쓰는구나 내가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너무 시인이라는 일이 멋있어서 단지 멋있어만 가지고 있지는 않게 됐어요.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생각해 보니까 시인이 시대의 아픔을 조금 더 지그시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시작도 광화문에서 낭독을 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영화 속에 시인을 담을 때 굉장히 그 어떤 우리가 선입견이 없이 시인들의 실제 모습에 가까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강진아 배우한테도 실제 시인의 모습들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많이 만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고 굉장히 생활인의 감각도 강하고, 맨날 어디 길 다니면서 떨어지는 낙엽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그 트렌치 코트 입고 시집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를 일단 제일 중점이 있었어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영주 시인이 베레모. 네, 그냥 보통 시인 생각하면 베레모요? 아, 저는 화가 생각했어요. 네, 저도 네, 대학교 다닐 때 국문과 남자라는 얘기를 듣고 저를 만나면 다 사람들이 놀래고 했었거든요. 네. 오늘 모더레이터 분께서 놀라신 것처럼 약간 그랬는데 그런 거를 좀 말하자면은 깨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영화 찍을 때 2016년이었는데 2016년의 젊은 여성 시인의 모습을 좀 고스란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인들하고 교류를 하다가 그 304 낭독회라고 매달 토요일에 하는 이 세월호 추모 낭독회가 있는데, 이게 작가분들이 주체가 돼서 연대하고 행동하는 낭독회거든요. 우리가 늘 어떤 시인들, 과거의 시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사회의 아픔,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늘 노래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바로 옆에도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전히 행동하고 있는 시인들이 있다라는 게 영화 속에 담기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려지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게 2016년의 젊은 시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강진아 시인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우연히 만들어낸 순간일까? 라고 느꼈던 장면이 있어요. 그 학교에서 강의를 마치고 강진아 시인이 나와서 그 담배를 피고 있었나요? 대자보 같은 거 원래 붙여져 있는 그런 광고판 같은 거 앞에서. 근데 그때 뒤가 스크린처럼 변하면서 그게 나무들의 그림자인지 빛이잖아요, 투영돼서. 근데 그게 약간 강 물결처럼도 보여서 되게 묘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어느 현장에서 있는 무언가가 저한테 좀 뭔가 기적 같은 순간이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장면도 원래는 해가 지기 전에 찍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강의실에서 먼저 찍고 나오니까 해가 거의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니엇니엇 할 때쯤에 이제 찍게 된 건데, 근데 그때가 마침 학교에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들이어서 뒤로 이제 막 헤드라이트 빛으로 이렇게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아의 몸에, 진아의 뒤에 이렇게 막 빛이 떨어지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이때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때 강하게 들어서, 그때 이제 그 장면을, 그리고 그 빛이 뒤에 보일 수 있는 대자보가 붙어 있는 그 공간과 약간 이런 데서 이제 찍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현장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어떤 좀 빛들, 이런 거를 좀 최대한 뭔가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되게 많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다녔던 그랬었습니다. 아, 그 불이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던 거요? 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어요. 소름이에요. 전 그 영화, 그 장면이 되게 진아의 내면으로 완전 밀착되면서 아픔과 고통을 체현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저는 되게 크게. 근데 그 불빛이 헤드라이트 불빛이었군요. 네. 이 장면도 좋았어요. 영화가 갑자기 딱 변주되는 지점인데, 그 전까지는 진아가 사람들 속에 섞여서 불편하게 웃고 있지만
눈이 너무 슬퍼 보이고 이런 느낌이었다가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 정고은 감독님, 이효석 감독 부부가 나오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 11분 정도 돼요. 그 둘이 얘기하고 셋이 얘기하다가 한 명이 빠지는 그 장면이 롱테이크 장면인데 사실 너무 이야기들이 생동감이 있어서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도 없었고 그 두 사람이 실제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분이 경력 초창기에 단편 작업을 하셨었고요. 어떻게 촬영된 장면인지 듣고 싶어요. 원래 그 퇴근길 책 한 잔에서 낭독회 할 때 그 광역시네마 감독님들이 그때 꽤나 지쳐 있으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강일기가 소공녀 전에 촬영이 마무리된 작업인데 그때 정공 감독님은 소공녀를 이제 막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을 때였고 되게 바쁠 때였는데 어떤 낭독회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뭐 문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뭔가 따뜻할 것 같은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날 되게 와서 잘 있다가 가시고 원래는 저와 다른 어떤 분이 같이 그런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있었지만 정공 감독님이 출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저와의 관계가 많이 쌓아져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즉흥극을 하면서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제로 금방 둘이 빠져서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장면이었고 그리고 실제 저분들이 감독님께서 어떤 주제들을 줬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기에 임해주신 거거든요. 정말요? 네. 저 진짜 자기 고백담 네, 같은 줄 약간 알았어요. 어쩌면 픽션과 논픽션이 섞여 있다고 배우가 저한테 전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나 똑똑하게 언제 뭔가를 해야 되고 한다는 것들을 감독님과의 아주 간단한 약속만으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저는 정말 기대서 했거든요. 네, 저 속으로도 너무 잘하는데 이러면서 되게 기대서 했다라고 언니한테 고백하니까 또 언니가 되게 진지하게 진아 저 장면은 네가 진짜 나한테 기대는 장면이야라고 또 배우의 당연한 얘기를 또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는 식으로. 네. 거기에서 엄청난 명대사가 하나 나오죠. 저는 그게 이 영화의 거의 톤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지나갈 수도 있다. 그게 너무 차갑지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안 지나갈 수도 있어. 이 고통이. 네, 그 대사는 아무래도 감독님이 주셨겠죠? 대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 어떤 식이었냐면 테이크가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은 그 테이크도 이제 한 테이크당 거의 한 15분씩 찍은 건데 한 4번, 5번 정도 찍었어요. 그랬을 때 한 테이크가 좀 지나가고 났을 때 다음 테이크를 찍을 때 이 대사를 살렸으면 좋겠다 혹은 이 대사는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대사는 이렇게 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는 식으로 이제 촬영이 됐는데 그 정고은 감독의 대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테이크 때 그 장면을 찍을 때의 작전은 둘이서 제가 주제를 매 테이크마다 다른 주제를 줬는데 연애, 뭐 결혼, 다툼, 고부 갈등 막 이런 것들을 막 한 번씩 하는 거였는데 그 후에 이제 제가 신호를 드리면 이효석 감독이 나가고 정공 감독이 둘이 남으면 지금 진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테이크들을 가면서 그 정공 감독의 그 대사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 대사를 매 테이크마다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대사만큼은 항상 거의 그 모든 테이크마다의 마지막이 되는 대사였습니다. 정고은 감독님이 연출력만 뛰어나신 줄 알았는데 네. 연기 천재셨군요. 네, 그 말들을 다 이렇게 그냥 정말 저랑 대화하듯이 하는 건데 실제 대화할 때도 그래요. 무릎 탁 치는 소리들을 해요. 아, 그렇구나. 재밌어요. 재밌는 친구예요, 진짜. 정말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그 진가가 저희 나오는. 그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네. 저희 둘이 GB하는 날 있어요. 아, 그래요? 꼭 구경 가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루의 경우는요, 후반으로 갈수록 그 한강에서 싸우고 이런 장면들에서, 물론 그 전부터 이어지죠. 아버지 오시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울 때부터 되게 왜 저러지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아의 입장에서 이게 회상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야속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기류가 이런 걸 읽잖아요. 돈 못 버는 직업, 1위가 연극배우고 시인은 20이고 막 이런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아가 회상한 것들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 섞여서 기류가 지금 저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관객으로서는. 네, 연기하신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사를 읽는 장면이나 아니면 밥을 먹으면서 싸웠던 장면들을 애초에 뭐 같은 선상에 두고 설계를 하고 연결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읽는 장면도 그 연기하는 상황에서 진짜 발견한 기사를 읽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찾아낸 게 아니었고, 물론 테이크가 진행되면서 감독님이 그걸 이제 선택을 하시고 또 다음 테이크에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건 맞지만 그랬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해서 그런지 저는 그 기루가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찌질하다고 안 했어요. 네. 그런 야속하다고 했지. 네, 그런 표현들을 들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아의 입장에서 보는 기루의 모습을 연기한 저는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싫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저는 정말 오전밖에 시간이 없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금 기루가 진아의 기억 속에서 나오는 출연하는 존재잖아요. 거의 이터널 선샤인에서 그 조엘의 기억 속에서 출연하는 클레멘타인 같은 거의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인데, 아까 초반에 감독님께서 이 모든 인물들이 내가 투영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기루는 어떤 부분인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투영된 부분이 기루한테 약간의 어떤 뭐랄까 그 관계 안에서 애인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능청스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저를 닮았다고 막 얘기를 했었고, 그 연극 그 연봉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 같은 때 그 말하자면 그 장면에 사실 뒤에가 더 있는 장면, 뒤에를 더 찍었었거든요. 원래는 편집으로 깎은 건데 거기가 원래 기훈이에 대한 일종의 질투심 같은 거를 기루가 내색하게 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찍을 때 그런 마냥 좋았을 때 약간의 권태가 느껴질 때, 그리고 싸워야 될 때 약간 이런 것들을 해놓고 찍었었는데 그런 장면이었어요. 일종의 약간의 권태가 보일 수 있는. 그랬어가지고 그런 기루의 어떤 면들이 그렇게 조금씩 드러나는 묻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찌질한 모습도 제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전 찌질하다고 안 했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겼으면 하는데요. 관객분들도 감상도 말씀하시고 싶을 것 같고 궁금하신 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 영화예요. 선착순 3분께 리미티드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받아볼게요. 저는 이 영화 보러 오는 게 물론 보는 것도 있는데 올라오고 들으러 오거든요. 그 마지막 시를.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시가 원래 뭐 어느 다른 작품에서는 어떤 시인님의 시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시인님의 작품인 줄 알았었어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볼 때 이게 쓰신 거구나, 감독님 쓰신 거구나 하고 느끼고 보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시가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서 감독님이 그 시를 쓰실 때 어떻게 그 과정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궁금하고 그리고 좀 그런 수정 과정들을 많이 거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영화를 3번 보셨다고요? 아, 벌써 3번 보신 관객이랍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시를 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 제가 국문과 다닐 때 문창 여기 나오는 문창단 저 공간에서 제가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시를 막 열심히 쓰던 시절하고 지금의 저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방식이 뭔가를 상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거든요. 뭔가를 시를 열심히 쓰던 시절에는 뭔가를 상상할 때 뭔가를 이렇게 문장을 많이 떠올리고 어떤 어휘들을 떠올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를 머릿속에 자꾸 장면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시를 쓰기 위해 뭔가를 문장과 어휘를 생각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 쓰는 시간이 일단 되게 고됐는데 그리고 처음에 시나리오에는 시가 없었어요. 그 진아의 목소리로 한강에게라는 시가 낭독된다라고만 쓰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주변 시인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박준 시인이랑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영화에서 어떤 시를 의뢰를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시를 쓰는 건 시인한테 어떨 것 같냐 혹은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마지막 시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때 박준 시인이 물론 쓸 수 있을 텐데 시인들이 시 자체가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쓰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럼 이 시를 결국은 내가 써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었는데 그리고 근데 영화의 모델로서 안현 시인과 박시아 시인이 있었듯이 제가 생각하는 영화 속의 강진아 시인의 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시아 시인이나 안현 시인의 문장을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다 편집까지 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난 후에 이제 시를 써야겠다. 왜냐면 이 시는 강진아 시인의 감정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이 영화를 완성시키기까지 제 감정도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를 썼고 한 달, 2달 정도 시를 썼어요. 그래서 막 안미옥 시인이 하는 막 워크숍 자리에도 가기도 하고 시를 쓰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박시아 시인과 안현 시인의 문장을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치 그분들의 문장을 제가 좀 닮아가기 위해서 썼던 방식으로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박시아 시인 시 중에 영원히 안녕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그 시에서 말하자면은 그 모티프를 많이 얻어온 거죠. 그래서 그 영원히 안녕이라는 시에 대해서 박시아 시인과 또 강진아 시인과 많이 보여주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이 모티브를 얻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몇 달간의 수정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를 완성을 했었습니다. 방금 강진아 배우와 함께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 감독님이 종종 영화 거의 작업 막바지에도 강진아 시인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네, 너무 몰입해 계셔서. 네. 근데 강진아 시인이니까 그것을 바라하는 사람은 네. 그렇죠. 네, 강진아 시인님은 본인의 시를 써주신 그 시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사실 오빠가 감독님이 몇 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해봤을 때는 속으로
예전에 엄청 뜨겁게 쓰셨던 시를 뭉탱이로 저한테 보여주신 적 있어요. 그냥 딱 문장만 봐도 뜨거운 게 느껴져요. 근데 이 한강에게 거의 한 몇 번 안 쓰셨을 때 그때 보여줬을 때 속으로 아 조금만 더 뭐가 있어 조금만 더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완성된 거 읽고 모르겠어요. 시라는 게 어떤 나만이 느끼는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저만이 느끼는 한강에게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진짜 되게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편집하고 그걸 막바지에 또 창작 수업 가서 막 했던 게 정말 이게 노력한 정말 뿌듯함이 저도 막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기루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시요. 시가 이렇게 설명되진 않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시를 읽을 때. 근데 한강에게 마지막에 나오는 시를 딱 읽으면 역시 영화를 보지 않고 시만 읽으면 뭐 어렵다. 혹은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넣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바탕으로 시가 나왔다라고 설명해주는 것 같은 영화라는 느낌이 들어서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평소에 좀 즐겨 읽진 않았었어요. 근데 한강에게 시를 즐겨 읽는다는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즐겨 읽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시를 마지막 시를 들으면서 영화를 보고 딱 시를 듣기가 굉장히 더 깊이 온다고 해야 될까요? 더 이해된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방금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이 영화가 하나의 시가 탄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전 진아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감독님이 이 시를 쓰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어디서 인터뷰하시는 게 있는데 철저하게 1인칭 매체다. 시는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없다. 공동 작업을 하는 예도 없다. 근데 방금 진아 배우님도 온전히 혼자서 느끼는 사적인 매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감정과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픔이나 슬픔 같은 것들은 결국 혼자서 오롯이 견뎌내고 그 구멍을 메워야 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시와 닮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저는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강얘기를 많이 봤는데 특별하게 딱 정해서 시가 좋다, 막 소설이 좋다, 막 이렇게 정해서 책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한강얘기를 보고 나서 시의 매력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현민 기자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은 그래도 시에 관해서 많이 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오면서 시를 좋아하게 된 나만의 시 같은 게 있는지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배우님들도 듣고 싶기는 하거든요. 배우님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오늘 약간 저한테 시는 음악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한 음악을 거의 막 그 왜 음원 사이트에서 제가 들은 거 막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음악을 한 진짜 몇백 번 이상 들은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시도 음악처럼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골랐을 때 오는 것들인데 오늘 제가 예전에 저장해놨던 시를 다시 읽었는데 그게 이제 신미나 시인의 무르다는 말이라는 시인데요. 무르다는 말이요? 야, 너 이렇게 물렀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의미의 단어인데 네. 그 시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그 시를 외웠다가 지금 긴장돼서 까먹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꺾은 꽃이 너무 좋고 예뻐서 계속 쥐고 있었고 줄기가 미지근하도록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그걸 왜 무르도록 이렇게 쥐고 있었냐라는 시예요. 왜 쥐고만 네, 있었냐? 왜 그걸
그 이미 시든 꽃인데 왜 그걸 계속 쥐고 있었냐라는 어떤 그런데 읽었을 때 제가 되게 찡했던 지점은 마치 제가 연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무대에 있으면 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연기를 해오면서 지금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아닙니다. 뭐랄까요? 왜 그걸 아직도 하냐라는 말을 표현 안 하시지만 하고 있네라든가 혹은 어떤 그런 어떤 것들 있잖아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았어요. 나 무르다는 걸 인정하게 해주는 시였어요. 나는 무른 사람이야. 나는 그 무른 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위로가 되는 시였어요. 그래서 신민아 시인의 그 시를 되게 좋아해요. 네. 와서 그 시를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오늘 읽었기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저희도 꼭 읽어보도록 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신민아 시인의 무르다는 말. 네. 기루 배우님은 있으세요? 시를 즐겨 읽지 않으신다고 정말 하시는데 부담스럽네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분위기를 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한강에게 좋아합니다, 시를.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걸 강진아 시인의 한강에게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박근영의 한강에게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네. 그게 좀 아리송한데 너무 재밌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평소에 시를 즐겨 읽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강에게 영화를 쭉 보면서 이 시를 한강에게 시를 듣고 보고 읽을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입문서 같은 느낌이었지 개인적으로. 아, 입문서요? 네, 입문서. 시가 좋다. 뭔가 시의 해설 같은 영화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 해서 시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한강에게를 좋아합니다. 되게 완벽한 대답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님. 왜냐면 되게 부담스러운 질문일 수 있거든요. 아니,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제가 시간 때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벌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방금 하셨던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이 시는 박근영의 시인가? 아니면 강진아 시인의 시인가? 그 약간 TMI일 수도 있지만 패터슨이라는 영화에서 소녀가 지는 워터폴스라는 시를 감독인 진자무 씨가 썼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소녀의 것인가 감독의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컨닝을 했는데 저도 배우님처럼 처음으로 위로받았던 시가 있거든요. 막 저도 그렇게 시를 자주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가장 위로받았던 시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약간 검색을 하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83년도에 지어진 시인데요. 그게 어떤 비석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비석을 보러 갔다가 그걸 읽고 주저앉아서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제가 왜 울었는지는 각자의 또 감상이 있을 테니까.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상한 영혼을 위하여. 네. 저기 중간쯤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나왔던 시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의 시 나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진아라는 시인이 자기 시를 읽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도 있지만 첫 번째 장면에 그 세월호의 그건데 사실 그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마이클의 파열음이라던가 울리는 소리처럼 들려서 시어가 완전하게 들리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완전한 나레이션으로 시가 다시 읽히면서 좀 시가 완성되는 듯한 과정으로 영화가 읽혔는데 이게 그러면서 사운드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의 파열음이라던가 음악을 좀 최소화한 부분도 그렇고요. 진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대화씬 중에 쾅 울리는 쇳소리도 그렇고요. 좀 현장음에 집중하되 좀 맹목적이지 않고 그것에 꼭 목매이지 않은 재현이라는 저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초반에 한 시기를 기록하는 어떤 영화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 맥락에서 감독님께서 영화 사운드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셨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칙처럼 생각했던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적으로 촬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추구를 했던 게 그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들에 굉장히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카메라와 인물이 말하자면 피사체와의 거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 그 촬영을 할 때 그 주변의 소음을 통제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보고 있고 뒤돌아 있는 인물들이 뒤돌아서 나올 때는 잘 안 들리는 게 맞고, 주변이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를 할 때도 잘 안 들리는 게 맞다. 그 안에서 배우들의 목소리만 또록또록하게 들리는 게 나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는 것들이 있었고, 말하자면 그런 낭독회 같은 장면에서도 실제 그 낭독회에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제가 또 막 카메라에 달린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후시 녹음을 하거나 하는 게 저는 영화 속의 부자연스러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피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그랬고, 그리고 그게 안 들려도 좋다. 나는 이 영화에서 대사들이 다 들리지 않아도 좋다. 그게 들리지 않아도 이 영화는 어차피 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는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의 어떤 분위기, 느낌, 진아의 감정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만 담겨 있으면 다 전달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진아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등장하는 시 같은 경우에도 자막으로 할 생각은 올릴 생각은 없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그 시도 누군가는 시를 주의 깊게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시가 그렇게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나는 그래도 괜찮다. 네. 저거마다 조금씩은 감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좋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적인 것보다는 제가 이 장면에서 느끼고 있는 분위기와 감정 이런 것들만 고스란히 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올 때 한 번씩 정정을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꼭 드는 게, 제가 낭독했던 영화에 담긴 장면은 다시 봄이 올 거예요의 희생자분의 가족의 숙이었고요. 제 시는 편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 목숨이 운명 여기까지인가 어디서는 그 책에 담긴 숙의 일부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시가 자막으로 나왔다면 또 영화의 톤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아볼게요. 네. 여기 제일 앞에 계신 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뭔가를 글을 쓰던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일이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이 의도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제로 텍스트가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떤 장면에서는 실제로 글자가 보이는 듯한 내용도 느낌도 받았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질문은 이게 아니고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보면서 계속 진아가 막걸리를 많이 마셔요. 그리고 심지어 세보니까 5병, 6병? 굉장히 좀 많은 양이고, 그리고 심지어 정고은 감독님이랑 술 마실 때는 장수 막걸리도 마셨다가 흰색병 막걸리 뭔지 모르겠어요. 잔막걸리인지. 그래서 그것도 마셨다가 되게 많이 마시는데 특별히
그렇게 막걸리를 많이 마시게 의도하신 게 있는지, 정말 감독님 최애 주종이 막걸리인지, 혹은 뭐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막걸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막 이렇게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건 안 마셔, 난 막걸리만 마실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식당을 섭외를 했는데 마침 메밀 전병을 파는 데라서 전병에는 막걸리지 해서 이제 막걸리를 마시고, 정공 감독님 댁에 가서 촬영할 때도 그때는 주종을 저희가 선택한 거 아니었어요. 저희는 그냥 차돌박이를 사갔는데 그 감독 전공 감독님이 자기 집에 종류별로 술 다 있다고 그냥. 네, 근데 네, 막걸리를 굳이 부유하신 먹자고 하지 분이네요. 않았는데 네, 막걸리를 했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네, 영화를 다 찍고 나니까 발견하게 된 어떤 네, 이게 무의식의 결과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었고,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그 촬영을 할 때 굳이 술을 먹으려고 하진 않았고, 촬영하기 전에 이제 그 메밀 전병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찍자 그래서 저까지 해가지고 배우 둘이랑 셋이서 먹었는데, 우리 딱 밥 먹을 동안 한 병만 먹고 셋이 나눠 먹고 촬영할 땐 마시지 말자, 취하면 안 되니까 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테이크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배우들이 어떤 특별히 제가 어떤 디렉션을 첨가한 거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막걸리를 추가하는 주문도 하고 막 따라주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건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만취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배우. 그래서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대사의 어떤 순서가 좀 엇갈리기 시작하고, 여기 대사가 어느 정도 테이크가 가면서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대사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합의가 됐는데, 그 순서가 약간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저는 좋은 거예요. 약간 이제 배우분들은 막 이러고 있는데 해가지고 근데 더 이제 취하기 시작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물을 채워서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 약간 취한 느낌이 저는 좋아서 네, 계속 그 느낌 오히려 살려서 했던 거. 네, 나중에 이 장면은 약간 재즈 같은 연기다 아마 제가 막 그랬었는데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일 신기한 게 이렇게 가끔 실제로 술 장면에서 술을 드시고 촬영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어떻게 술에 취해서도 대사를 기억할까? 그게 좀 존경스럽거든요. 엄청 정신 붙들었죠. 그리고 전날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했던 거지 막 아싸 술 마신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 하다 보니까 정말 다들 둘 다 취했고, 결국에는 오케이가 난 다음에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기 이모님이 저희 집까지 가는 길이라고 저를 제가 그대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진짜 완전히 이런 느낌이어서 네네, 그래가지고 이모님이 자기 딸 같다고 어른다라고 정말 취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진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벌어진 일이어가지고 저희 저나 배우들이나 다 서로 당황했던 기억이었어요. 우리 이렇게 술 마실 생각이 없었는데 하면서. 네, 그 장면도 참 재미있는 장면이었겠네요. 주위인의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도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이렇게 개봉 전에 와주신 관객분들과 이제 내일부터 이 영화를 만나실 관객분들께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저희가 참 열심히 만드셨지만 열심히 완성하셨고 가장 노력 많이 하신 우리 감독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운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열심히 뛰시는 인디스토리 직원분들과 목요일 아침 직원분들 덕분에 저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 동네 극장에 갔을 때 5명만 있어도 참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독립영화에 혹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배우들이 나오는데 내가 발걸음을 한다는 게 어렵고 또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와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좋은 거 가지고 무사히 집에 잘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로 같은 마음이고요. 저희들끼리도 행복에 겨워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오늘 늦은 시간 함께 집이 자리까지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일 개봉인데요. 영화 보시고 드셨던 마음들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영화 개봉을 하게 될지 사실 잘 예상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얼떨떨한데, 그리고 사실 개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이런 영화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만큼 영화를 궁금해 주시고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개봉 전날이라서 첫 시집 같은 영화여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이 드는 밤인데 그 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나리오에 거의 맨 제목 바로 밑에 이렇게 썼었어요. 배우들 보여줄 때 가로치고서 이 시나리오에는 여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백을 배우들과 연출자가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촬영하려고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약간 처음에 시작을 혼자 한 셈이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도 혼자 한 것들이 많지만 이 여백들을 배우들과 잘 채워줘서 가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 영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채워주신 분들이 많이 있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고 응원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완성된 영화에도 여백이 많듯이 이 여백들을 보신 분들 마음속에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화가 어떻게 와닿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 나는 영화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첫 시집이 나온 기분이다라는 말씀까지도 상당히 문학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위로받았고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걸려 있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타인의 어떤 내밀한 경험과 감정을 제가 공유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치유받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쑥스러워서 말씀 못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시태그도 많이 걸어주시고 리뷰도 많이 SNS 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